여러분, 아주 이상한 질문 하나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빛이 여행했다는 사실을 빛 자신은 알고 있을까요? 오늘 저희 파인만의 길에서 빛이라는 존재의 정체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아, 빛의 파장이 얼마냐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빛이 여행을 한다, 이동한다고 할 때 그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그 밑에 어떤 기묘하고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잠깐만요. 사실 이게 왜 이상한 질문인지조차 처음에는 잘 와닿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빛은 당연히 여행을 하죠. 전구에서 출발해서 벽에 부딪히고 태양에서 출발해서 지구에 도착하고 아주 먼 별에서 떠나서 수십억 년을 달려와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이게 뭐가 이상하냐고요? 바로 거기서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진짜 시작점입니다. 1887년 미국 클리블랜드의 어느 실험실, 엘버트 마이클슨과 에드워드 몰리라는 두 물리학자가 아주 정밀한 장치 앞에 앉아 있습니다. 두 사람은 그 시대 최고의 기술로 만든 간섭계라는 도구를 세상에서 가장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었어요. 방은 고요했고 두 사람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은 그날 우주 공간에 가득 차 있는 어떤 물질을 처음으로 직접 측정하려 했거든요. 에테르. 그게 그들이 찾으려 했던 겁니다. 당시 물리학자들은 거의 모두가 확신하고 있었어요. 빛이 파동이라면 그 빛이 출렁일 수 있는 무언가가 우주 공간에 가득 차 있어야만 한다고요. 마치 소리가 공기를 타고 퍼지듯이 빛도 에테르라는 매질을 타고 파도처럼 퍼져나가야 한다는 거였죠. 아주 합리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요, 마이클슨과 몰리의 가설은 이랬습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면서 에테르의 바다를 헤쳐나가고 있다면 지구의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쏜 빛과 그 방향의 수직으로 쏜 빛의 속도 사이에 아주 미세한 차이가 생겨야 한다는 거예요. 마치 배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갈 때와 강을 가로질러 건널 때 걸리는 시간이 다르듯이요. 두 사람은 측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방향이 바뀌어도 계절이 바뀌어도 측정을 몇 번을 반복해도 빛의 속도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완벽하게 같았습니다. 에테르는 없었습니다. 빛은 아무 매질도 없이 텅 빈 공간에서 스스로 출렁이고 있었던 겁니다. 당시 물리학자들이 얼마나 당황했을지 여러분은 짐작이 가시나요? 이건 마치 파도가 바다 없이 스스로 퍼져나가는 걸 발견한 것과 같았거든요. 물도 없는데 파도가 치고 있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이 실험은 기술적으로 완벽했고 결과는 반복해도 같았습니다. 자연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냥 그랬습니다. 자, 바로 여기서부터 빛의 이야기는 아주 본격적으로 기묘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실험 결과를 설명하려고 머리를 쥐어뜯던 물리학자들은 결국 한 가지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빛의 속도는 누가 제도 같다는 것이요. 여러분이 가만히 서 있어도 아니면 엄청난 속도로 달리는 기차 위에 있어도 여러분 쪽으로 날아오는 빛을 재보면 언제나 똑같은 숫자가 나온다는 겁니다. 초속 2억 9,979만 4,580m.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요. 여기서 잠깐 멈춰 보겠습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상한 말인지 제대로 느껴보셔야 하거든요. 퇴근길 지하철을 타고 계신다고 상상해 보세요. 지하철이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고 맞은편에서 마찬가지로 시속 100km로 달려오는 열차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는 그 열차가 시속 200km로 다가오는 것처럼 보이죠. 반대로 같은 방향으로 달리는 열차는 거의 정지한 것처럼 느껴질 거고요. 이건 우리가 일상에서 당연하게 느끼는 물리법칙입니다. 그런데 빛은 이 법칙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여러분이 빛을 향해 아무리 빠르게 달려도 반대로 빛에서 아무리 빠르게 도망가도 빛은 언제나 여러분을 기준으로 초속 2억 9,979만 4,580m로 스쳐 지나갑니다. 변하는 건 빛의 속도가 아니라 다른 무언가입니다. 그 다른 무언가가 바로 시간과 공간이라는 걸 알아낸 사람이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입니다.
1905년 특수 상대성 이론.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빛의 속도를 모든 관찰자에게 동일하게 만들기 위해 우주는 시간과 공간을 구부리고 늘리고 줄인다고요. 빠르게 달리는 사람의 시간은 느려지고 공간은 줄어듭니다. 우주는 빛의 속도를 지키기 위해서 나머지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지구 대기권 상층부, 지상에서 대략 15km 위쪽에서는 우주에서 날아온 입자들이 공기 분자와 충돌하면서 뮤온이라는 아주 짧은 수명의 입자를 만들어냅니다. 이 뮤온의 수명은 겨우 이 마이크로초, 그러니까 이 100만 분의 1초 정도예요. 이 정도 시간이면 빛의 속도로 달려도 겨우 600m밖에 못 갑니다. 그런데 15km 아래의 지상까지 어떻게 도달하는 걸까요? 바로 뮤온이 빛에 가까운 속도로 달리기 때문에 뮤온 내부의 시계가 우리 시계보다 훨씬 느리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지상에 우리가 보기에 뮤온은 충분히 오래 살아서 지표까지 내려옵니다. 이건 매일같이 실제로 관측되는 현상이에요. 시간 팽창은 공상과학 영화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가장 기묘한 부분은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빛의 속도로 여행하는 광자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태양에서 출발한 광자는 지구까지 오는데 우리 시계로는 약 8분이 걸립니다. 하지만 광자의 시계로는요, 놀랍게도 0초입니다. 시간이 전혀 흐르지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광자의 시점에서 보면 자신이 이동한 거리조차 0이 됩니다. 공간이 완전히 수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자는 태양에서 출발하는 그 순간과 지구에 도달하는 그 순간을 동시에 경험합니다. 광자의 세계에서는 출발이 곧 도착입니다. 여행은 없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솔직하게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광자의 시점이라는 표현은 엄밀하게는 물리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광자는 질량이 없어서 광자와 나란히 달리는 관찰자의 좌표계를 수학적으로 만들면 방정식이 무너져 버리거든.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나 이해를 돕기 위한 비유입니다. 하지만 그 비유가 가리키는 방향, 즉 속도가 빛에 가까워질수록 시간이 멈추는 방향으로 수렴한다는 것은 수학적으로 완전히 정확한 사실입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우리는 밤하늘을 보면서 말합니다. 저 별빛은 수십억 년을 달려온 빛이라고요. 아주 낭만적이고 시적인 표현이죠. 그런데 그 여행의 당사자인 광자에게는 그 수십억 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출발과 도착이 하나입니다. 우리가 감동적으로 바라보는 그 긴 여행은 여행하는 주체의 관점에서는 일어난 적이 없는 여행입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한층 더 깊은 질문이 떠오릅니다. 만약 빛이 여행하지 않는다면 그 빛을 이루는 것은 대체 무엇이 어떻게 움직이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 마이클슨과 몰리의 실험보다도 20년 앞서 스코틀랜드의 물리학자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이 이미 내놓았습니다. 다만 그 시절에는 아무도 그 답의 진짜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죠. 맥스웰은 단 4개의 방정식을 통해서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수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전기장이 변하면 자기장이 생기고 자기장이 변하면 다시 전기장이 생깁니다. 두 장이 서로의 꼬리를 물고 끝없이 이어지는 구조예요. 그리고 이 구조가 텅 빈 공간을 나아가는 속도를 계산해 보니 우리가 경험으로 알고 있던 빛의 속도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그러니까 빛은 뭔가를 가로질러 여행하는 물체가 아니었습니다.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를 낳으면서 공간의 상태 자체를 바꿔나가는 패턴이었습니다. 잠깐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더 천천히 뜯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불 꺼진 방에서 스위치를 켰다고 해보세요. 전등에서 빛이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는 직관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빛의 알갱이들이 전구에서 출발해서 방 안을 가득 채우는 거라고요. 마치 총에서 총알이 나오듯이요. 실제로 빛에는 알갱이처럼 행동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건 맞아요.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전구 안의 전자들이 에너지를 잃을 때 그 에너지가 전자기장의 변화, 즉 진동으로 방 안 공간 전체에 퍼져나가는 겁니다. 특정한 덩어리가 가지점에서 나지점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공간의 상태가 변하는 패턴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물결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연못에 돌멩이를 던지면 파문이 퍼져 나갑니다. 그런데 물 분자 자체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아요. 제자리에서 위아래로 출렁거릴 뿐이고 그 출렁거림의 패턴이 전달되는 겁니다. 빛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전자기장이라는 공간의 상태가 요동치는 패턴이 전달됩니다. 단, 물결에는 물이라는 매질이 있지만 빛에는 없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다르죠. 마이클슨과 몰리가 찾으려 했던 에테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바로 그 말입니다. 빛은 아무 것에도 기대지 않고 전자기장 스스로가 진동하면서 나아갑니다. 자, 여기까지가 빛에 대한 이야기의 첫 번째 층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사실 가장 기묘한 부분을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이중 슬릿 이야기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아주 작은 구멍 두 개가 뚫린 얇은 벽 앞에 광자 발사 장치가 있습니다. 이 장치는 광자를 딱 하나씩 아주 천천히 발사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발사하고 5분을 기다렸다가 또 한 번 발사하는 방식으로요. 그러면 각각의 광자는 혼자서 이 두 구멍 중 하나를 통과해야겠죠. 동시에 두 곳에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적어도 우리 상식으로는요.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광자를 하나씩 발사하고 나서 벽 뒤에 있는 스크린을 들여다보면 마치 두 개의 파동이 서로 간섭한 것처럼 밝고 어두운 줄무늬가 나타납니다. 광자 하나하나가 남긴 흔적들이 모여서 파동 간섭 패턴을 만들어낸 겁니다. 어떻게 해요? 광자는 분명히 하나씩 발사됐는데 대체 무엇이 무엇과 간섭을 일으킨 걸까요? 대답은 이겁니다. 광자 하나가 두 구멍 모두를 동시에 통과했다는 것이요. 이게 말이 된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물리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광자가 어느 구멍을 통과하는지 아무도 측정하지 않는 동안 광자는 두 구멍 모두를 통과하는 가능성의 중첩 상태에 있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광자가 어디 있는지 측정하는 순간 그 중첩이 무너지면서 광자는 하나의 구멍에만 있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 우리가 측정하는 방법이 광자에 영향을 주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하고요. 그런데 아닙니다. 어떻게 측정하든 관계없이 측정한다는 행위 자체가 그 중첩을 무너뜨립니다. 물리학자들은 이걸 파동 함수의 붕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붕괴가 왜 일어나는지, 정확히 어떤 메커니즘으로 일어나는지는 지금도 물리학의 가장 깊은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우리가 보지 않을 때 광자는 동시에 여러 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순간 광자는 한 곳에만 있게 됩니다. 현실은 우리가 들여다볼 때까지 특정한 형태를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이 우주는 어떤 상태일까요? 우리가 측정하지 않는 동안 광자는 대체 어디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물리학이 내놓은 가장 충격적인 대답이 있습니다. 경로 적분이라는 개념인데 리처드 파인만이 이걸 아주 근본적인 수준에서 정리해냈습니다. 파인만의 접근 방식은 이랬습니다. 측정하지 않는 동안 광자가 어디에 있느냐고 묻지 말고 광자가 가 지점에서 나 지점에 도달할 확률을 어떻게 계산하느냐는 다른 방식으로 질문을 바꿔보자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대답이 놀라웠습니다. 광자는 가에서 나까지 가는데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경로를 동시에 고려한다는 겁니다. 직선은 물론이고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경로, 달까지 갔다 오는 경로, 심지어 태양계 밖을 빙글 돌고 오는 황당한 경로까지요. 원칙적으로 가능한 모든 경로가 이 계산에 포함됩니다. 물론 이 경로들 각각에는 수학적인 가중치, 즉 확률 진폭이 붙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경로의 기여를 다 합산하면 결국 터무니없이 구불구불한 경로들은 수학적으로 서로를 상쇄시켜서 사라져버리고 가장 짧은 직선 경로만이 압도적으로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의 빛은 직선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냥 계산 기법이 아닙니다. 파인만이 강조한 건 이 수학이 실제로 자연이 작동하는 방식을 가장 충실하게 반영한다는 거였어요. 광자는 측정되기 전까지 진짜로 모든 경로의 중첩 상태에 있습니다. 직선이라는 길로 가기로 미리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가능성을 동시에 탐색한 결과로서 가장 짧은 경로가 우세해지는 겁니다. 리처드 파인만이 늘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양자역학을 이해했다고 생각한다면 아직 제대로 이해한 게 아니라고요. 이건 겸손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우리의 직관은 이 스케일에서는 신뢰할 수 없는 안내자예요. 그런데 파인만이 그저 이 기이함을 인정하고 손을 든 게 아니라는 걸 주목해야 합니다. 파인만의 방법은 이랬어요. 이해가 안 되더라도 수학을 믿고 수학이 예측하는 대로 실험해보고 실험이 맞으면 그 수학이 현실을 가장 잘 서술하고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였습니다. 설명할 수 없다는 불편함 때문에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 것, 그게 파인만의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방법, 즉 양자전기역학이라고 부르는 이론은 지금까지 인류가 만든 과학이론 중에서 실험 결과와 가장 정밀하게 맞아떨어지는 이론입니다. 전자의 자기 모멘트 같은 값을 이 이론으로 계산하면 소수점 이하 11자리까지 실험 결과와 일치합니다. 서울에서 뉴욕까지 거리를 재는데 머리카락 한 올 두께 이내의 정밀도로 맞추는 것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자, 이쯤에서 우리는 꽤 놀라운 지점에 서 있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빛은 매질 없이 텅 빈 공간을 나아갑니다. 빛의 속도는 누가 재도 같습니다. 그 때문에 속도가 빨라질수록 시간이 느려지고 공간이 줄어들어요. 극단적으로는 광자의 시계로 여행 시간은 0입니다. 그리고 관측하지 않을 때 광자는 동시에 여러 경로에 존재하다가 관측하는 순간 하나의 경로로 수렴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이 모든 걸 받아들인다면 빛이 전달하는 정보, 빛이 나르는 이 우주의 신호,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여기서 이야기는 아주 다른 층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우리가 보는 건 현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건 과거입니다. 달에서 온 빛은 약 1.3초 전에 달을 보여줍니다. 태양에서 온 빛은 8분 전에 태양이에요.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빛들은 수십 년에서 수천 년 전의 별빛입니다. 안드로메다 은하는 약 250만 년 전의 모습이고요.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찍은 가장 먼 은하들은 심지어 130억 년 전의 빛을 담고 있습니다. 우주가 생긴 지 얼마 안 된 시절의 모습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우주를 보는 행위는 시간을 보는 행위와 같다는 겁니다. 망원경은 단순히 먼 곳을 보는 도구가 아니라 과거를 보는 타임머신이에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신기한 사실에 그치지 않습니다.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건 우주의 근본적인 구조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별이 실제로 지금 존재하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 별에서 온 빛이 우리 눈에 도달하는데 수천 년이 걸렸다면 그 별은 그새 폭발해서 사라졌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앞으로 수천 년 동안 그 별빛을 계속 봅니다. 존재하지 않는 별의 빛을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이야기가 진짜 기묘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광자의 시계로는 여행 시간이 0이라고요. 그러니까 수십억 광년을 여행해 온 별빛 속의 광자는 자신의 기준으로는 여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 별에서 생겨난 순간과 우리 눈 속의 망막을 때리는 순간이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 별과 지금의 우리 눈은 빛이 연결한 하나의 사건입니다. 우주 반대편에서 수십억 년 전에 일어난 어떤 사건과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눈이 받아들이는 이 경험이 광자의 입장에서는 경계 없는 하나의 순간입니다. 빛은 사실 시공간을 여행하는 게 아니라 시공간의 서로 다른 두 점을 하나로 연결하는 실입니다. 이걸 전령이라는 말로 바꿔볼게요.
빛은 우주의 전령입니다. 먼 곳의 소식을 운반해 오는 심부름꾼이요. 그런데 이 전령은 아주 이상한 전령입니다. 출발지와 도착지 사이에서 아무 시간도 경험하지 않습니다. 발신자가 보낸 순간과 수신자가 받은 순간을 동시에 경험하는 전령이에요. 우리가 편지를 받을 때는 그 편지가 배달부의 가방 속에서 이틀을 보냈다는 걸 알지만 빛이라는 전령은 그런 중간 시간이 없습니다. 보낸 순간이 받은 순간이에요. 그렇다면 빛이 여행한다는 말은 누구의 관점에서 하는 말인가요? 정답은 우리의 관점입니다. 우리라는 시간을 경험하는 존재의 관점에서 볼 때 빛은 시간을 가로질러 공간을 나아갑니다. 하지만 빛 자신의 관점에서는 그 여행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주를 본다는 건 우리가 시간의 강을 따라 흘러가면서 빛이라는 전령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전령들은 우주의 다양한 순간들을 지금 이 자리로 데려옵니다. 그래서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건 단순히 먼 곳을 보는 게 아니라 빛이 엮어놓은 우주의 여러 시간들을 동시에 접수하는 경험입니다. 자, 이런 시각에서 이야기를 한층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이야기를 한층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빛의 속도가 유한하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빛은 파동입니다. 그리고 파동에는 파장과 진동수가 있어요. 그런데 빛이 우리에게 날아올 때 그 빛을 내는 천체가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구급차가 지나가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구급차가 다가올 때는 사이렌 소리가 높게 들리고 멀어질 때는 낮게 들리죠. 소리의 파장이 달라지기 때문인데 빛에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서 멀어지는 천체에서 온 빛은 파장이 길어져서 붉은 쪽으로 이동합니다. 이걸 적색편이라고 합니다. 1929년 에드윈 허블이라는 천문학자가 먼 은하들을 관측하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거의 모든 방향의 은하들이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더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빠르게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주 자체가 팽창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오해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주가 팽창한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아, 우주라는 공간 속에서 은하들이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폭발처럼 날아가고 있구나라고요. 그런데 아닙니다. 공간 자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치 건포도가 박힌 빵 반죽이 오븐에서 부풀어 오를 때 건포도 자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반죽이 늘어나면서 건포도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듯이요. 우주의 공간 자체가 팽창하기 때문에 아주 먼 은하는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우리에게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상대성 이론을 위반하는 게 아닌 이유는 은하 자체가 빛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은하가 놓인 공간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빛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멀리 있는 은하에서 온 빛의 파장을 재보면 얼마나 적색 편이가 일어났는지 알 수 있고 그걸 통해 그 은하가 얼마나 빠르게 멀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은하까지의 거리가 얼마인지를 추정할 수 있어요. 빛은 단순히 우주를 가로지르는 게 아닙니다. 빛은 팽창하는 우주의 역사를 자신의 파장에 새겨가지고 옵니다. 천문학자들은 빛의 파장을 읽음으로써 수십억 년 전 우주의 모습을 재구성합니다. 빛은 우주의 타임캡슐이에요.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면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이 하나의 점으로 모일 겁니다. 빅뱅이에요. 약 138억 년 전 우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뜨겁고 밀도가 높은 상태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도달하는 가장 오래된 빛은 그 빅뱅 이후 약 38만 년이 지났을 때 출발한 빛입니다. 그 이전에는 우주가 너무 뜨거워서 광자가 제대로 나아가지 못했어요. 우주가 충분히 식으면서 처음으로 빛이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게 된 순간의 빛. 이게 우주 배경 복사예요. 지금도 우주의 모든 방향에서 아주 균일하게 검출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주 탄생 직후에 빛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는 아주 크게 뒤집힙니다. 빛의 속도가 지금 이 값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빛의 속도는
맥스웰의 방정식 속 두 상수, 진공에서 전기장과 자기장의 반응 강도에서 나옵니다. 이 값이 조금 달랐다면 원자의 구조가 달라지고 탄소가 지금과 같은 화학 결합을 만들지 못하고 태양이 수십억 년 동안 안정적으로 빛을 내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생명이 없었을 거예요. 빛의 속도는 우리 존재의 조건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조건 덕분에 생겨나서 이렇게 그 조건을 스스로 탐구하고 있습니다. 이건 세상을 바라보는 시점이 아주 크게 뒤집히는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현재라는 건 무엇일까요? 지금 이 순간, 진짜 현재는 있기는 한 걸까요? 물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현재는 아주 특별한 지위를 갖지 않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두 사람이 같은 속도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두 사람에게 동시라는 개념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멀리 떨어진 두 사건이 나에게는 동시에 일어났지만 다른 속도로 달리는 관찰자에게는 순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건 관측 오류가 아닙니다. 물리학적 현실 자체가 그렇습니다. 우주에는 보편적인 현재가 없어요. 각자의 현재만 있을 뿐입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잠깐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머리가 복잡해지고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과거고, 현재는 각자에게 다르고, 광자는 여행하지 않고, 관측하지 않으면 위치도 없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빛이 우주의 전령이라는 말을 기억하시죠? 이 전령은 출발과 도착 사이에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연결하는 두 사건은 빛의 입장에서는 영원히 하나입니다. 우리가 밤하늘을 보면서 받아들이는 저 빛 한 줄기는 그 별이 수십억 년 전에 보낸 에너지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망막세포를 자극하는 사건입니다. 그 긴 시간이 빛 안에 압축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 빛을 받아들이면서 사실은 우주의 역사를 몸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별이 수십억 년 전에 보낸 메시지가 지금 여러분의 눈 안에서 살아납니다. 그 순간 그 별과 여러분 사이에 수십억 년은 없어집니다. 빛이 그 둘을 하나로 연결하기 때문에요. 자, 여기서 이야기를 아주 중요하게 뒤집어 볼 시간이 됐습니다. 빛은 무한히 빠르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핵심이에요. 만약 빛이 무한히 빠르다면 우주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 정보가 즉시 우리에게 닿을 거예요. 우리는 진짜 현재를 볼 수 있을 거고 우주의 모든 것이 동시에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빛의 속도는 유한합니다. 초속 2억 9,979만 4,580m. 엄청나게 빠르지만 유한해요. 이 유한성 때문에 우주에는 정보가 닿을 수 있는 한계가 생깁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의 경계가 생겨요. 우주가 팽창하면서 빛보다 빠르게 멀어지는 영역에서는 어떤 정보도 우리에게 닿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그곳의 소식을 들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반대편에서 보면 우리가 보내는 신호도 닿을 수 없는 곳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모든 곳에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빛의 속도라는 한계가 우주를 조각조각 고립된 거품들로 나눕니다. 우리는 그중 하나의 거품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허망하게 들리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유한성이 아름답습니다. 우주의 모든 것이 즉시 연결되어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무엇이 지금인지를 결정할 기준이 없어요. 하지만 빛의 속도가 유한하기 때문에 인과 율이 성립합니다. 원인이 결과보다 먼저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빛의 유한한 속도 덕분입니다. 우주의 순서가 있고 원인과 결과가 있고 시간이 흐르는 방향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빛의 속도가 유한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 유한한 속도 덕분에 우주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빛이 무한히 빠르다면 우리는 언제나 현재만 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빛이 유한하기 때문에 망원경으로 멀리 볼수록 더 오래된 우주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주의 탄생 직후의 모습을 담은 빛을 지금도 받고 있어요. 우주 배경 복사가 바로 그겁니다. 대략 138억 년 전에 출발한 빛이 지금 우리에게 도달하고 있는 거예요.
우주는 자신의 역사를 빛 속에 담아서 우리에게 배달해주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빛이 여행했다는 사실을 빛 자신은 알고 있을까요? 이제 이 질문이 처음과 다르게 들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광자의 입장에서 여행은 없었습니다. 출발과 도착이 하나였습니다. 여행은 여행하는 주체가 없어도 여행을 목격하는 우리 같은 시간 속에 있는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빛의 여행은 우리를 위한 이야기입니다. 빛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무언가예요. 그리고 이게 빛에 대한 가장 깊은 진실과 닿아 있습니다. 빛은 우주의 사건들을 연결하는 매개자입니다. 그런데 그 연결을 경험하는 건 시간을 흐르는 우리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빛은 연결하지만 경험하지 않고 우리는 경험하지만 연결하지 않습니다. 빛과 우리는 이렇게 서로 다른 방식으로 우주에 존재합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별빛을 받아들이면서 그 별의 수십억 년 전 모습을 오늘 경험합니다. 이건 우주에서 가장 멋진 방식의 타임머신이에요. 우리가 눈을 뜰 때마다 우리는 우주의 여러 시간들을 동시에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빛은 시간의 흐름과 독립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간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보는 행위가 특별한 겁니다. 시간을 경험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시간을 경험하는 우리가 그걸 우리의 시간 속에 엮어 넣는 거예요. 빛이 우주의 전령이라면 우리는 그 전령의 편지를 받아서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입니다. 이 시점에서 이야기의 관점이 아주 크게 뒤집힙니다. 준비되셨나요? 우리는 지금까지 빛이 우주를 어떻게 여행하는가를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빛이 여행하는 이유는 뭔가를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전달을 받는 건 우리 같은 관찰자들이에요. 그런데 관찰자가 없다면요? 빛이 날아가지만 아무도 받지 않는다면요? 이 질문은 사실 양자역학의 가장 논쟁적인 영역과 맞닿아 있습니다. 관찰자가 없을 때 파동함수는 붕괴하지 않는다면 우주는 관찰자 없이 특정한 상태에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게 얼마나 어디까지 적용되는지는 물리학에서도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주제입니다. 저도 답을 드릴 수 없어요. 다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아는 한 우주에서 빛이 의미를 갖는 건 그것을 받아들이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라고요. 그 무언가가 인간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별, 다른 물질, 다른 관측 장치 무엇이든요. 하지만 받아들임 없는 전령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없는 전령과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별빛을 받아들이는 이 행위는 우주의 역사를 현재로 불러오는 행위입니다. 수십억 년 전의 사건을 지금 이 순간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밤에 하늘을 올려다볼 때 여러분은 우주의 오랜 편지들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 편지를 보낸 별들 중 일부는 이미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별이 보낸 빛은 지금 여러분의 눈 안에서 살아있어요. 빛 속에 담긴 그 별의 순간은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동안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건 아주 아름다운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받아들이는 모든 경험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기억이라는 건 결국 과거가 현재 안에서 살아있는 방식이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나눈 순간, 오래된 노래 한 곡, 어린 시절의 어느 저녁빛,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안에서 살아있다면 그건 그 순간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물리적으로는 지나갔지만 여러분이라는 관찰자 안에서 그 순간들의 빛은 아직 도달하고 있어요. 빛이 여행했다는 것을 빛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여행의 의미를 알고 경험하는 건 바로 여러분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한 각도에서 더 바라볼게요. 우리 눈이 감지할 수 있는 빛은 사실 전자기파 스펙트럼의 극히 일부입니다. 라디오파, 마이크로파, 적외선, 자외선, X선, 감마선, 이 모두가 빛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주위에서 쏟아지고 있어요. 그중 우리가 보는 무지개 빛깔의 범위만이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왜 하필 이 범위일까요? 태양이 가장 강하게 내보내는 빛의 파장이 바로 이 범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은 수억 년의 진화를 통해 태양에 최적화된 감지기가 됐어요. 여러분이 경험하는 하늘의 파란색, 풀의 초록색, 저녁 노래 붉은색, 이 아름다움은 우주의 객관적인 속성이 아닙니다. 태양이라는 별과 우리 눈이라는 감지기가 만나서 만들어낸 경험이에요. 우리가 이 별 주위에서 진화했기 때문에 있는 색깔들입니다. 아름다움은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가장 경이로운 부분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빛의 속도 제한은 단순한 기술적 한계가 아닙니다. 파인만은 물리법칙을 이해할 때 그 법칙을 제거해 보라고 했습니다. 빛의 속도 제한을 없애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주 반대편의 사건이 즉각 전달된다면 원인보다 결과가 먼저 일어나는 상황이 수학적으로 발생합니다. 인과율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인과율이 없으면 시간이 방향을 잃고 시간이 방향을 잃으면 기억도 계획도 경험도 없습니다. 우리 같은 존재도 없고요. 빛의 속도 제한은 우주가 인과율을 지키기 위해 갖춘 안전장치입니다. 그리고 그 안전장치 덕분에 우리가 존재합니다. 방의 스위치를 켰을 때 쏟아지는 빛이 사실은 전자기장의 요동이라는 걸 알고 나서 그 빛이 덜 아름다워지셨나요? 저는 훨씬 더 경이롭게 느껴집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했습니다. 빛이 여행했다는 사실을 빛 자신은 알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질문을 따라가다가 우리는 아주 먼 곳까지 왔습니다. 1887년 마이컬슨과 몰리의 텅 빈 실험실에서, 에테르가 없는 우주에서, 아인슈타인의 시공간에서, 광자의 이중 슬릿에서, 파인만의 경로 적분에서, 그리고 우리가 밤하늘을 보는 행위의 의미까지요. 빛은 매질 없이 스스로 진동하는 전자기장의 패턴입니다. 빛의 속도는 누가 제도 같고 그 때문에 시공간은 구부러집니다. 광자의 시계로 여행 시간은 0이고 광자는 관측되기 전에는 모든 경로의 중첩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빛은 우주의 여러 시간들을 우리에게 배달해 줍니다. 우리가 밤하늘을 볼 때 우리는 수십억 년의 우주 역사를 동시에 경험합니다. 결국 빛은 우주의 전령입니다. 그리고 그 전령이 연결하는 두 지점 사이의 시간을 경험하는 건 빛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경험한다는 것이 우주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주의 관점에서 우리는 아주 작고 짧은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작고 짧음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경험하고 빛의 여행을 목격하고 별이 보낸 수십억 년 전의 메시지를 받아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우주는 스스로를 이해하는 방법을 찾았는데 그 방법이 바로 우리 같은 존재들이라고 말하면 지나칠까요? 물론 이건 과학적 사실이 아니라 시적인 해석입니다. 하지만 저는 가끔 이런 시적인 해석이 과학 다음에 와야 할 여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식과 실험이 알려준 것들을 다 담고 나서 그 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얻는 공간이요. 오늘 밤 스마트폰을 잠깐 내려놓고 밤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세요. 그 별빛들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배달해 오고 있습니다. 수억 년 전에 출발한 전령들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눈 안에 도달하고 있어요. 빛의 입장에서는 여행한 적 없지만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우주의 오랜 역사를 지금 이 자리로 불러온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여러분은 우주에서 가장 기묘하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빛이 경험하지 못하는 시간을 빛이 전해준 메시지로 채워 나가는 존재이니까요. 오늘 파인만의 길에서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시선을 조금이라도 바꿔드렸다면 그게 저에게는 가장 큰 보람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두시면 다음번에도 이런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우주의 수수께끼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